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연 쌤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소득세 개정세법에 이어서 부가가치세 2024년도에는 어떤 내용들의 개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 추가인데요. 여러분들 원래 그 공급시기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언제를 의미하나요? 원칙적으로? 재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인도가 되거나 혹은 용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공급 시기로 잡습니다. 이와 같이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공급 시기인 거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점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예외 사항이 두 가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선발급입니다. 우리가 공급 시기가 되기도 전에 이 시점이 공급 시기입니다. 원래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후발급입니다.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공급 시기가 여기 있는데 공급 시기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인도된 때, 완료된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특례사항을 보시면요. 언제인 거죠? 일단은 선발급은 입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습니다. 내가 공급 시기가 적용되기도 전에 미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이유는 돈을 일부 내지는 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입금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입금 여부에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이 선 발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들이 이와 같이 세 가지 있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세 개. 일단은 장기 할부 판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계속적 공급,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용역의 공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급 시기 이전에 내가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세금 계산서 내지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봤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선발급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쌍가루 1번에서 나오는 선발급은 입금이 된 선발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선발급 예외 사항으로서 특례를 두겠다라는 거죠. 특례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플러스 1을 또 해가지고 예외사항을 또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내용 보시면은 선화증권이 발행되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외국 항행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거래가 외국 간의 거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이와 같은 선화증권으로밖에는 이렇게 오고 갈 수밖에는 없는 성격의 거래입니다. 선화증권 상으로는 온보드 데이트가 있어요. 온보드 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선적일을 의미합니다. 선적일. 보통은 그 선적일 기준으로 우리가 공급 시기를 잡는데 선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와 같이 증권이 발행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역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전에 이와 같이 증권이 발행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것은 외국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든지 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어요. 선화증권이라는 또 다른 적격 증빙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특례로 이전의 내용을 이와 같이 그 공급 시기를 인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용역의 공급 시기를 두어야 할 것인가? 어차피 배 한 번 띄었으면은 도착할 때까지는 어디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거래는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화증권 상의 그 일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공급 시기를 보겠다라는 거고, 해상운송의 사업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이와 같이 내용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결정이라든지 경정하는 부분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 내용이 적용되기 이전의 신고분일지라도 이에 대해서 특례사항으로 인정되었다고 보아서 수정신고를 접수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보건 용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거죠.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로부터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용역, 굉장히 많은 의료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것도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도 마찬가지로 면세 적용이 가능하게끔 두겠다라는 거죠. 위탁받은 자가 그냥 소규모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보통은 저기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취약계층이 보통 이런 의료 용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면세 용역으로 인정을 하게끔 두겠다라는 거죠. 신고분뿐만 아니라 이 과거분에 대한 결정, 경정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료보건 용역의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라고 위탁받은 자도 포함시키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득세에 이어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이렇게 변동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출산, 보육과 관련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이러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용역도 마찬가지로 면세하는 교육 용역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어떠한 교육 용역이 비과세가 적용이 되었느냐,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허가나 인가를 받았어야 됐어요. 등록 내지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그런 곳에서밖에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교육 용역도 면세로 보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린이집의 그 원장님 세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경감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의 명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가가치 중에서 면제받았던 게 그 금융 용역, 그 다음에 토지 용역, 토지, 그 다음에 인적 용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생산하는 요소라고 하여서 배제시켰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인적 용역의 범위를 이와 같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단순화했다라는 거죠. 물적시설 없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인 거고, 근로자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내용 보시면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데 이거는 내용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이렇게 변동된 게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2번에서 약간은 조금 추가가 되었다.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와 유사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 프리랜서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일용직. 그러니까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인적 영역으로 이렇게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물론 물적 시설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로자를 내 밑으로 이렇게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와 같이 근로자의 범위에는 이와 같이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뭐 프리랜서, 일용직 다 포함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고용이라는 측면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겠다, 뭐 그런 겁니다. 인적 영역의 면세 요건 합리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더 빡빡해진 거죠. 개인이 이와 같이 인적 영역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세부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영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개정 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학술연구 용역과 기술연구 용역, 직업소개서가 제공하고 있는 용역, 상하연수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이런 것들이 면세가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보통 내가 이직을 하려고 어떤 회사에 이렇게 내 지원서를 넣으면은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을 해서 제조, 건설, 수리 등을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되는데, 이거 샵인숍이라고 하죠. 혹시 이런 개념 알고 계신가요? 내가 이렇게 한 30평짜리의 매장을 얻어가지고요, 음식점업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지금 사업 초기이다 보니까 30평을 지금 온전히 다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내 사업장의 일부를 뭐 전전대로 이렇게 둬가지고 이 부분을 남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을 해서 제조하거나 건설, 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면세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6번째 보시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 개선서 발행 신청 기한의 확대인데요. 매입자 발행 세금 개선서 원칙적으로는 판매자가 세금 개선서를 발행해야 되지만 판매자가 불성실해요.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세금 개선서를 발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매입자가 대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입자가 대신할 수 있는 그 기한이 굉장히 국한적이었습니다. 6개월 이내였어요. 재화 영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였습니다. 결국은 이게 한 1년 이내, 적어도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였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왜냐면은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내가 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또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뭐 매장 확대하느라 그리고 시험 뭐 이렇게 거래처가 느느라 이렇게 누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못했어요. 그러면 어쩌느냐. 매입자 발행 생겨서 이거 발행하지 못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하잖아요. 기한 며칠 이렇게 지났다고 해가지고 신청 못하는 건. 그래가지고 그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이렇게 2배로 늘려놨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부 강화라고는 되어 있는데 웬만해서는 내가 이렇게 세금 개선서를 발행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바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6개월, 1년간 볼 거 없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신청 기한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도록 할게요. 매입자 발행 세금 개선서 발급 사유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매입자 발행으로 이렇게 세금 개선서를 발행을 해야 하느냐. 판매자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유들 중에서 공급한 후 판매자의 주소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국외로 이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소를 알 수가 없다. 혹은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러한 사유,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어떤 수혜인지 모르겠지만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매입자 발행 세금 개선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그 기간을 이와 같이 늘려둔 거고요. 1년으로 이렇게 늘려둔 거고요. 그에 대한 사유도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모두 매입자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증빙서류 추가. 여러분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매출 세액공제 이거 어떤 뜻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업종이 있기는 하지만은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예시를 들어볼까요? 편의점 같은 경우 여러분 편의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통은 카드인 거죠. 그리고 어쩌다가 현금 영수증 하지 않나요? 대부분의 매출 수단이 이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의 99%가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다 보면은 그 카드타에 그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몇백만 원짜리의 수수료가 지불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그것도 부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몇 퍼센트까지 해주죠? 그 발행금액의 1.3%까지 해주고요.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상이 지금까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내역, 조척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뭐 카드라든지 현금영수증이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다시피 판매 대행 중개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 증빙서도 여기서 적용받는 내역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사업자의 자료 제출 부담의 완화라고는 되어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그 9번째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이 건수당 200원을 이렇게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랜다. 건당 200원인 거고요. 한도는 연 100만 원인 경우인 거죠. 그런데 이게 요건이 있었어요. 요건이 어떤 거냐.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총 수익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있었습니다. 일단 직전 연도가 존재를 해야 되고 총 수익 금액이 3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 개인 사업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거였고요. 3억 원 이상의 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연도가 없는 신규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는 그렇게 치고 물론 소득 금액이 많이 발생한 사람들도 이렇게 제외하지만은 신규 사업자도 엄연하게 그 적용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 개인 사업자도 포함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신규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었다. 이 내용이 지금 마지막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개정 내용이 많지 않지만은 소득세법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나왔죠. 여기 한 2배였던 거 기억나요? 소득세에서는 개정세법이 시험에 물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위주로 여러분들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024년도 개정이 된 책을 기준으로 24년도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